배려윤리? 배려윤리 하는데 웬 정의윤리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정의윤리라는 것은 배려윤리가 이제 주된 타깃 혹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리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프로 이제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의무주의 혹은 원칙주의 윤리를 이 정의윤리라 부릅니다. 근데 배려윤리가 이제 정의윤리를 비판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이러한 의무주의 원칙주의 윤리는 공평성 혹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고 매우 추상적인 이론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칸트 하면 그 1법칙, 2법칙에 이어지는 그 도덕 법칙들. 그래서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말하죠. 그 필연성인데 자연적 체계로 본다면.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똑같다 이런 표현. 그래서 실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도덕 법칙의 경우 이것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선의의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게 칸트의 생각이죠. 롤즈의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1원칙, 2원칙, 2원칙은 다시 첫째와 둘째로 나뉘는데 이러한 축차적 서열을 가진 원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원칙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실제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와 어떤 정책에 있어 기본 입안의 원리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행위 혹은 사회적 제도에 앞서서 그러한 사회적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된다는 거죠.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안다고 해서 바로 행위로 이어지진 않죠. 원칙을 알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사유를 하고 추론을 통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뭔가 따로 놉니다. 이렇게 원칙과 실제 행위는 괴리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러한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의무주의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도덕 발달 심리학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콜버그입니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콜버그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발달 이론을 내놓습니다. 심리학 이론입니다.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인간의 개인 어떤 아동이 자라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지 몸만 크는 게 아니라 인성도 자라지 않습니까? 인성, 특히나 도덕성이라는 것도 자라게 될 것인데 그러한 자라는 것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고 능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한 도덕성의 내용 자체를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정의 혹은 원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정의에 대한 인지 능력, 정의에 대한 추론 능력, 정의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덕성 발달 이론은 정의가 발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개인 내에서 어떻게 정의에 관한 이론이 발달해 가는가. 도덕성이 발달한다. 즉 개인의 내에서 정의에 대한 이론이 발달해가는 과정.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아동 자체를 꼬마 철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그런 발달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지 이거? 코가 막히는 거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당당. 김영희입니다. 김영희 대표 생각날 겁니다. 오늘 윤리 배우고 나면 아마. 개콘 봤죠? 개콘 보면 김영희 의원이 여자가 당당해져야 나라가 당당해진다. 여당당의 대표 김영희입니다. 그렇죠?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나중에 봅시다. 그럼 심심하니까.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화살표는 위로 향합니다. 이렇게 요게 초기 아동, 요게 유치원, 이게 초딩, 중딩, 고딩, 성인 이렇게 됩니다. 쉽죠? 꼭 그렇진 않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발달한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좀 특이한 점 보지 못했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아예 원리의 단계입니다. 진짜. 우리 인류 보편의 윤리라고 하면 우리 칸트주의를 상상할 수 있겠죠. 칸트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칸트주의 것이고, 사회계약론적 단계 보면 알겠죠. 사회계약론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죠. 개인의 어떤 권리, 자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적 단계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맨 처음 아동이 태어나면 좀 자라서 한 4~5살쯤, 5살, 6살쯤 되면 이때 애들이 이때 도덕적 행위를 왜 해야 될까? 왜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할게. 자, 우리 어린이 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겁니다. 이게 벌과 복종 지향 단계입니다. 어리다는 거죠.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른이 시켰기 때문에 라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당연히 이 원리는 차츰차츰 깨지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요 단계입니다. 자, 우리 유치원생한테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 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러니까 얘 말하죠. 도덕적 행동을 하면 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로 이익을 주는 것. 특히나 이 단계에서 특이한 게 이 부분 단계에서 솔직히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도덕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솔직히 도덕이라는 걸 잘 몰라요. 당연히 선생님한테 인터뷰할 때 도덕 이렇게 묻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게 맞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뭔가 행위를 할 때 제약을 거는 이유는 서로 이익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통 얘들에게서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은 유치원식 이 아이들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교환적으로 서로 잘해주는 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내가 구슬 빌려줬어. 나 구슬 빌려줬거든. 넌 그럼 나한테 뭐 빌려줄 거야? 색종이 빌려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상호 교환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전 시기 아까 봤던 어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도덕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고 좋은 행동이란 어른이 시킨 것, 어른한테 혼나지 않는 행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도덕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즉 바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바른 행동이 있을 것이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바른 행동에서 기준은 뭐냐? 3단계라고 보죠.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착한 소녀 지원 단계. 즉 내가 남에게 착하게 보이느냐, 즉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3단계죠. 보통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 고 이렇게 학년 넘어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가, 착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타인을 많이 의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 사회질서 유지 단계에 오면 이게 중학교라든가 실제 대부분 성인도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콜보그도 말하고 있어요. 실제 대부분 성인 이 단계에 머무르는데, 단순히 말했지만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안정되기 위해서 나의 학급 혹은 나의 학교, 나의 지역 혹은 나의 국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사회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들. 알겠죠?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고통이 복구라는 것, 이런 것처럼 사회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4단계죠. 2단계. 그리고 5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진짜 원리의 단계입니다. 즉 도덕 단계가 아니라 윤리 단계죠. 윤리 단계.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게 되는데, 그런 규칙을 지키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뭐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즉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가 5단계입니다. 이 5단계에 되면은 실제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데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 왜? 법 이전에 법이 생기게 된 이유인 개인의 권리,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생각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뭡니까? 이러한 원리를,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서 그런 인격의 존엄성 혹은 인간이 가진 가치, 존재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럼 아예 보편적인 윤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단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콜보고 달다 단계인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설명이. 실제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보다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보다 높은 단계라는 것은 보다 추상적인 발달 능력, 보다 보편적인 능력, 그러니까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원리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1단계, 2단계보다는 5단계, 6단계 높은 이유는 뭡니까? 보다 원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3단계, 4단계보다도 5단계, 6단계 높은 이유는 보다 원리적이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3단계 정도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지 내가 착한 소녀이고 싶어서 혹은 착한 소년이고 싶어서 행동한다고 봤을 때 이런 3단계적인 행동은 맞죠? 정서적인 내용들, 감정에 치우치는 내용들은 당연히 인지 능력 혹은 도덕적인 발달이 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추론 능력의 미발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추론 능력 혹은 도덕적인 인지 능력이 미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단계라는 것. 하지만 실제 보면 알겠지만 여성들의 도덕적인 행위의 이 원리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3단계에 비슷하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급식실에 가서 아이들을 잡습니다. 이놈들 자리 띄우지 말고 무조건 딱딱 땡겨 앉아. 그래야지 뒤에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모두의 권리는 소중하니까 모두 다 편하게 밥 먹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크게 소리친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맞죠? 예 옳소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우리 학교는 여자 학교니까 혹시나 방송을 보신 다른 학교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유자 학교니까 여자 학교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옳소 이렇게 하는 반응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냥 좀 이따 앉아도 되니까 내 친구랑 앉게 해주세요. 맞죠? 선생님 맞죠? 탁탁 끊어가지고 너 친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따로 앉아. 이 빈자리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째서 여기 앉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맞죠? 모두가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내 친구와 친한 친구와 즐겁게 맛있게 밥 먹는 거 맞죠? 맞죠? 흥겹게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밥 먹을 때 맞죠? 괜히 와가지고 맞죠? 언성 높이고 겁주고 맞죠? 네. 법점 주고 이러면 맞죠. 선생님으로서는 선생님은 모든 어떤 규칙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딱 적용하길 원하는데 이 학생들은 그게 아닌 거죠. 이 학생들은 나에게 친한 사람에겐 정말 잘해주고 싶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원리를 떠나서 맞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선생님은 딱 요만큼만 하면은 된다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맞죠? 소극적인데 이 학생들은 아니다. 나에게 친한 친구에 대해서는 간도 쓰기도 빼줄 수 있다. 이런 정열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것이 콜바 봤을 때 굉장히 좀 인지 능력이 미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맞죠. 뭔가 치우친다는 것.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저렇게 멀리 있는 모르는 학생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학생들은 학생들의 감정 혹은 이 윤리라는 것은 주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내 친구에게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과연 한데 콜버그처럼 단지 도덕적 발달 능력이 덜 발달했다 혹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사람들이 배려윤리 학자들인 겁니다. 배려윤리 학자들. 그러한 배려윤리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길리건입니다. 길리건은 실제 콜버그가 이러한 도덕 발달 실험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실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자죠. 근데 길리건이 볼 때 이러한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아니라 싶은 겁니다. 특히나 여성의 이 도덕적인 목소리라는 것이 콜버그한테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이것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도덕성 발달 능력이라는 것이 탁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남성의 윤리는 이렇게 발달하겠지만 여성의 윤리는 다르게 발달한 거죠. 하지만 콜버거는 황당하게도 이런 남성의 윤리에서 보이는 저단계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도덕을 통째로 폄하하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 부족해. 실제로 콜버거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범생처럼 생겼는데 아주 마초적인 목소리였어. 맞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길리건이 볼 때는 그래서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도덕적인 목소리가 아예 다른 것이지 도덕적인 능력이 낮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리건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남성의 목소리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남성의 도덕이라는 것은 차가운 정의의 윤리,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맞죠? 상처받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데, 여성들의 도덕은 친밀감, 관계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있는 도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행동은. 남학생들은 맞죠? 옆에 애가 맞죠? 축구하다가 뭐 넘어졌어요. 씨 아파, 이러고 있으면 맞죠? 마 빨리 나라 임마, 뛰라 임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학생들 어떻습니까? 야 아파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보다 깊이 있는 도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요구된 도덕이라는 것이 너무 실제 우리 현대 생활에서 도덕이 많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정말 남처럼 맞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딱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맞죠? 당연히 윤리라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 내가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만큼만 딱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랑, 보다 적극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성 친밀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친밀감, 즉 여성적인 감정의 도덕도 충분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길리건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를 뭐라 부르냐? 바로 배려윤리라 부르고, 이러한 배려윤리에 주목해야 되고 이것을 기르는데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적 능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능력도, 머리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가슴을 키우란 얘기겠죠. 예. 표현이 애매한데 내가 음양하는 건가? 이상한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60, 70년대 지나치게 치우쳤던 그 인지적인 능력이 치우쳤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윤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인지 능력, 지적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능력, 그리고 행동적인 능력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기르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책임과 배려가 특히 이러한 배려윤리의 중심 내용입니다. 책임,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니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배려의 중심 내용이죠. 특히나 길리건은 이중둔주곡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중둔주곡. 둔주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똑같은 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이렇게 음표를 따라가요. 하지만 실제 그 곡은 하나의 조화로운 곡을 이루죠. 그런 것처럼 남성의 이 음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음표는 이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남성과 여성의 윤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음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가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꼭 정의윤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윤리를, 여성적인 면도 키울 필요가 있고, 반면 여성들도 어떻습니까? 꼭 여성들적인 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 인지적 능력도 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길리건의 생각이죠. 얼마에 물 한잔 마셔야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람 나딩스입니다. 나딩스는 배려교육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너와 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너와 나. 무슨 소리냐? 일단 나인스가 볼 때는 이런 추상적인 윤리, 아까 봤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에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 추상적인 윤리를 배우기 때문이다. 좀 보다 구체적인 윤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그런 윤리는 어떻게 배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죠. 즉, 내 앞에 있는 너에게 잘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배려윤리의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너와 나라는 관계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식의 윤리라는 것은 남은 고려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충실하냐, 내가 의무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나와 의무의 문제였다는 거죠. 나와 의무 혹은 나와 원리의 문제였다면, 이제 배려윤리는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실해야 될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충실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의윤리에서는 맞죠? 내가 남을 봤을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인격으로 대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배려윤리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영호한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거 뭐야 이상한데 좀. 하여튼 내가 영호한테 어떻게 좀 잘해줄 수 없을까, 이런 감정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 기른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영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영호가 좋아하는 게 뭘까부터 고민하게 되겠죠 아마. 그러면 그런 좋아하게 구체적인 행동들의 지침을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내가 영호한테 가서 욕을 하면 좋아할까? 싫어하겠지. 당연히 영호에게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거야. 맞죠? 그러면 욕을 하지 않겠죠. 맞죠? 굳이 막 이렇게 모든 인간은 욕을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맞죠? 그 추상적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앞에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정심,
동정심, 감정이입이야말로 감정이입.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죠. 동정심, 감정 혹은 공감 이런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공감, 감정이입, 동정심 등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베를린은 객관적인 것 혹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이고 맥락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러한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베를린은 늘 다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제한시기 윤리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이 이후 시기 근대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윤리는 상황적이고 맥락적이고 특수한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정리해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페미니즘. 우리가 흔히 뭐 여권 신장 운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기 오랫동안 여성들은 일종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무시받아왔다는 거죠. 그런 인격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보면 알겠지만 민주주의의 투표권조차도 여성들이 가지게 된 참정권을 여성들이 가지게 된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100년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 여성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 윤리가 그 목소리가 억압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신장시키는 것, 여권 신장이야말로 어떤 사회적인 균형, 평등의 길이다라는 것이 페미니즘의 상징이죠. 예, 피메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이 6, 70년대부터 많이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고 그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연장성산에 아마 이러한 배려윤리가 있지 않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배려윤리 또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여성들의 어떤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콘 뭐 보면 알겠지만 여당당 이런 것들 그래서 여권 신장에 관한 그런 여성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여당당 김영희 대표를 한번 초청하면 좋을 텐데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당당의 대표 김영희입니다. 봐야겠는데 다 놀아죠. 시간이 좀 길어서 녹화가 길어지만 파일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페미니즘 나왔다. 배려윤리라는 것은 여성들의 윤리다. 여성윤리라 볼 수 있겠죠. 배럴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외성성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너와 나라는 어떤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거. 즉 그런 관계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에 주로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황 행동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황적이다. 혹은 뭐 맥락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맥락, 상황 혹은 맥락. 그런 상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맥락적이다. 그리고 특수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특수하다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을 띈다는 거죠. 반면에 남성 윤리는 아까 차갑고 냉정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윤리들이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남녀의 도덕적 목소리는 다를 수 있다 본다. 도덕적 결정을 내는 데 있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자유나 정의 등 보편적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발달한다 주장한다. 아마 콜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주장이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길리건 혹은 나딩스의 입장이겠죠. 우리가 배운 베를리 입장입니다. 아마도 길리건인 것 같아요. 다른 목소리 나왔으니까. 그렇죠? 타인과의 아마도 그들의 주장이니까 이 콜복에 대한 생각이 돼야겠죠. 콜복에 대해서 길리건이 할 말입니다.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나 소속감을 강조하지 않죠.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죠. 그냥 중요만 하고 있죠. 중요시만 합니다. 여성적 사유가 남성적 사유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생각하죠. 반대가 되어 있죠. 남성적 사유가 오히려 우월하다고 보고 있죠.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도덕의 핵심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것만 보고 있죠. 침략과 보살핌이 자유나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배려일이 한번 됐습니다. 뭐지? 뭘 어렵게 알겠지? 이상하게. 이놈이 말만 하면 이상하게 어려우니까. 잠을 좀 잘하가세요. 이상하게 수고하셨습니다.